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동안 배운 추리 통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리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동안 배운 추리 통계의 주요 개념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요. 모수 통계 방법을 기준으로 해서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개념을 다시 한번 리뷰해봅니다. 추리 통계에서는 반드시 모집단과 표본을 구분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추리 통계는 표본에서 얻은 통계량, 표본 통계량을 추정량으로 삼아서 모집단 모수를 추정하는 과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내가 가지고 작업하는 데이터는 표본 데이터이고 그 표본 데이터가 궁극적으로 추정하고자 하는 것은 모집단 모수에 관한 거다. 따라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표본이 모집단을 얼마나 잘 대표할 수 있는가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 표집 과정, 샘플링이라고 하는 그 과정이 바로 표본의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하는 면에서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나오는 개념이 모집단 모수, population parameter, 그 다음에 표본 통계량, sample statistic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모집단 모수란 연구자가 궁극적으로 추정의 대상으로 삼아서 알고자 하는 그런 모집단의 특성을 인덱스화한 거라고 그랬죠. 예를 들면 특정한 변수의 모집단 평균이라든지 특정한 어떤 후보에 대한 전체 유권자에서의 지지율이라든지 아니면 두 변수 X와 Y 사이의 모집단에서의 상관관계라든지 아니면 역시 X와 Y 사이의 그 상관관계 대신에 이걸 회귀식으로 표시해서 회귀 개수로 그 두 관계를 볼 수가 있는데요. 모집단에서의 회귀 개수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모집단의 모수가 되겠습니다. 그 모집단 모수를 연구자가 설정하고 나면 그 모수를 추정하기 위한 게 바로 거기에 상응하는 각각의 모수에 상응하는 표본 통계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모집단 모수가 모집단 평균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그것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표본 평균을 가지고 추정을 하게 되겠고요. 모집단에서 X와 Y 사이의 상관계수가 관심이다. 그래서 그걸 모집단 모수로 설정했다. 그럴 경우에는 표본에서 얻은 상관계수, 표본 상관계수가 표본 통계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률 변수와 변수 구분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변수부터 설명하면 변수라고 하면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개체들의 특성들을 관측해서 측정한 것들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급여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나이라든지 뭐 등등 그 샘플에 들어있는 개체들의 특성들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이제 개인 수준의 변수 같으면 뭐 급여 수준 아니면 성별, 나이, 근속 연수 뭐 이런 게 이제 되겠고요. 아니면 기업 단위의 어떤 데이터라면 그 기업이 속한 산업이라든지 업종이라든지 뭐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확률 변수다 하는 것은 이름은 변수로 비슷하지만 앞에 랜덤 확률이 붙어 있는데요. 이 확률 변수란 어떤 실험, 엑스페리멘트, 실험을 통해서 그 결과로서 비로소 그 확률 변수의 값을 알 수 있는 그러니까 특정한 개체에 대한 어떤 특성으로 미리 측정만 하면 바로 값이 나오는 그런 값이 어떤 개체에 내재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건 어떤 실험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 실험을 통해서 나온 값을 비로소 자기 값으로 갖는 그러한 변수를 확률 변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전을 두 개를 던져서 그 헤드가 나온 숫자를 x라고 하는 확률 변수라고 하자. 이렇게 되면 그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은 먼저 동전 두 개를 던져보죠. 그러면
확인해 보면 뭐 헤드가 이번에는 하나만 나왔다 그러면 x가 1이 될 거고요. 또 두 번째 시도 엑스페리멘트를 시도해서 이번에는 헤드가 한 번도 안 나왔다 그러면 이번에는 x 값이 0이 되고요.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왜 여기에서 추리 통계에서 확률 변수라고 하는 개념을 배우게 되고 그게 중요한가 했을 때는 앞으로 우리가 이 모집단 모수를 추론하는 데 사용되는 표본 통계량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 표본 통계량이 결국은 확률 변수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표본 통계량이라고 하는 것은 모집단에서 샘플, 표본을 추출하고 그 표본에서 모집단 모수에 상응하는 통계량을 계산해서 그 값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그 과정, 예를 들면 뭐 500명을 표본에 표본으로 추출하자 했을 때에 그 500명이라고 하는 그 추출 과정이 일종의 실험인 거죠. 엑스페리멘트인 거죠. 그래서 그 500명 안에 어떤 그 개인이나 개체가 들어있을지는 사전에 알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00명의 표본을 확보하고 그 500명으로부터 해당되는 변수 값을 측정해서 평균 값을 계산해 봐야 비로소 하나의 값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표본 통계량이라고 하는 게 확률 변수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표본 통계량, 이 표본 통계량의 확률 분포를 표본 분포 혹은 표집 분포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요. 물론 이제 제 강의에서는 이 표본 분포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만은 번역자에 따라서는 이 표집 분포, 그래서 다음에 표집 분포라고 하더라도 이게 표본 분포를 가리키는구나, 이게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본 분포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자 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모집단에서 500명이라고 하는 샘플을 한번 뽑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해당되는 표본 통계량, 예를 들면 표본 평균이라든지 이걸 계산했어요. 그러면 표본 평균 값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번에 다시 이제 그 표본을 모집단에 넣고요. 두 번째 또 한 500명의 표본을 뽑아서요. 표본 평균을 계산하면 이번에는 두 번째 확률 변수인 표본 통계량 값이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그걸 무수하게 반복한다 하면 그 반복하는 횟수만큼 바로 그 표본 통계량의 값들이 나오겠죠. 예를 들면 표본 평균이면 표본 평균의 값들이 그 샘플링한 수만큼, 표본의 수만큼 쭉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값들을 분포도를 그리게 되면 그게 바로 확률 분포가 되는 거죠. 표본 통계량의 확률 분포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 표본 통계량을 가지고 모집단 모수를 추정할 때는 바로 이 표본 분포 상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렇다면 특정한 표본 통계량이 어떠한 표본 분포를 그릴 것인가, 그 표본 분포의 모양에 대해서 알아야 될 텐데요. 예를 들면 표본 평균의 표본 분포 모양은 무엇일까? 혹은 표본 비율의 표본 분포 모양은 무엇일까? 혹은 표본 상관계수의 표본 분포 모양은 무엇일까? 혹은 표본 회귀계수의 표본 분포 모양은 무엇일까? 뭐 등등 그 모집단 모수를 추정하기 위해서 확보한 표본 통계량의 표본 분포를 표본 분포를 이제 확보하면 그 모양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초기 이론이 중심극한 이론이라고 하는 거죠. 이 중심극한 이론은 뭐라고 어떤 걸 검증했냐면요. 모집단에서 그 특정한 개인들, 개체들의 분포도가 그 관측체 분포도가 뭐든 상관없이 표본의 숫자를 표본을 뽑을 때에 표본에 들어오는 개체 수를 30개 이상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표본 평균이나 표본 비율의 표본 분포 모양은 정규 분포를 그린다. 이렇게 이제 증명을 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표본 분포 모양이 어떤 모양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그 기초를 놨던 그러한 이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중심극한 이론에 근거해서
표본 평균의 표본 분포나 표본 비율의 표본 분포 모양은 정규 분포다. 단 샘플 사이즈가 30 이상일 때 이제 이게 확보가 됐고요. 그 이후에 검증이 계속 이루어져서 표본 상관계수의 표본 분포 모양도 정규 분포고요. N 사이즈가 30 이상이면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표본 회귀계수의 표본 분포 모양도 정규 분포고요. 그 다음에 두 표본의 평균 차이 같은 경우에도 그것의 표본 분포 모양도 정규 분포 등등 해서 이 정규 분포 모양이 아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아야 될 게 만약 그 표본 분포의 특정한 표본 통계량의 표본 분포 모양이 좌우 대칭인 정규 분포일 경우 같으면 그게 이제 중앙값, 그 중앙값을 중심으로 해서 그 표본 통계량의 값업, 다시 말하면 표본 통계치가 얼마나 흩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모양은 알았지만 그게 어느 정도 납작한 정규 분포 모양인지 아니면 중앙값 중심으로 해서 뾰족한 정규 분포 모양인지 알아야 될 텐데 그 중앙값 주위로 해서 얼마나 흩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가 이 표본 오차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술 통계에서 특정한 변수의 값들이 평균값 주위로 어느 정도 흩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그 지표가 표준 편차라고 하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었습니다. 그 평균을 중심으로 얼마나 흩어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라는 측면에서는 이 표준 편차나 표본 오차나 같은 개념입니다. 다만 표본 오차는 특정한 표본 통계량의 표본 분포의 이 흩어진 정도를 표현할 때의 용어를 달리해서 표본 오차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표본 통계량의 표본 분포 모양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표본 통계량의 표본 분포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정규 분포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규 분포를 표준화하면 그게 표준 정규 분포가 되겠고요. 그 표준 정규 분포와 약간 꼬리 부분에서 약간 달라지는 또한 T 분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떠한 표본 통계량, 예를 들면 표본 분산 같은 경우에 표본 분포는 모양이 콰이 제곱 분포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콰이 제곱 분포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표본에서 얻은 어떤 변수의 분산 비율 있죠. 이거의 표본 분포 같은 경우에는 모양이 F분포 모양을 그립니다. 그래서 F분포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되겠고요. 이처럼 그 표본 분포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표본 분포의 모양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확률 분포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규 분포를 그리는 경우에 어떤 변수가 정규 분포를 그린다. 그럴 경우에 그거를 이제 표준화된 점수, 표준화 점수를 구하는 공식을 우리가 배운 적이 있죠. 그래서 그 표준 점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점수에서 평균 값을 빼주고 그리고 그거를 표준 편차로 나눠주는 거거든요. 같은 개념으로 표본 통계량의 표본 분포가 정규 분포를 그린다. 그럴 경우에는 그 표본 통계량을 표준화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표준화해 주면 결국은 자기의 표본 분포량의 그 자기 값이 있죠. 그걸 표본 통계치에서 그 표본 통계치들의 기대값, 평균, 그거는 이제 이론적으로는 모집단 모수가 되는데요. 그걸 빼주고요. 그리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대신에 스탠다드 에러, 표본 오차로 나눠주는 방식으로 표준화를 하게 됩니다. 표본 통계량을. 그랬을 때 그 표준화된 그러한 통계량을 가리켜서 검정 통계량이라고 한다. 테스트 스태티스틱.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가설 검증을 할 때요.
이 검정 통계량을 가지고 가설 검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검정 통계량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설 검증의 여러 가지 그 원리들을 이해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리 통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리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할 경우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리뷰를 하시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개념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추리 통계의 기본 개념들에 대해서는 이제 기초를 잘 다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리 통계를 하게 될 경우에 추리 통계 진행 단계로 보면 이걸 화면을 키우겠습니다. 추리 통계 진행 단계를 보면 첫째는 연구자가 어떤 그 모집단 모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가 하는 것을 연구자가 이제 확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연구자의 관심사를 모집단 모수로 설정을 하게 되겠고요. 그 모집단 모수를 이제 이 최종적인 추리 통계 추정 대상으로 삼게 되는데 그 모수를 이제 확정하고 나면 바로 이어서 그러면 그 모수를 추정하기 위한 추정량이 뭐지? 에스티메이터. 그랬을 때 대부분의 이 모수 통계에서는 대부분 다 그게 이제 표본 통계량이 되는 겁니다. 그 모집단 모수에 상응하는 표본 통계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물어봐야 될 거는 그렇다면 표본 통계량이 정해지면 예를 들어 모집단 모수를 모집단의 평균으로 설정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그거의 추정량은 표본 평균이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 물어봐야 될 것이 바로 그 표본 통계량, 여기에서는 표본 평균의 표본 분포 모양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센트럴 리밋 시어렘에 따르면 표본 평균의 경우에는 샘플 사이즈가 30 이상일 경우에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됐고요. 거기에 뭐 표본 통계량이 이제 예를 들어 표본 분산이나 뭐 두 표본의 분산 비율이나 뭐 이런 것 같으면 카이 제곱이나 F 분포와 관련이 된다고 그랬어요. 어찌됐건 표본 통계량이 결정되면 그거의 표본 분포 모양이 무엇이냐 하는 걸 물어보는 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그 표본 분포의 모양이 정규 분포, 좌우 대칭인 정규 분포일 경우에는 반드시 표본 오차 혹은 표준 오차 값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 표본 오차 같은 경우에는 이 카이 제곱 분포나 F 분포일 경우에는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그러나 좌우 대칭인 정규 분포일 때는 그 정규 분포의 모양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주는 게 바로 이 표본 오차이기 때문에 반드시 표본 오차를 알아야 되는데 이미 통계에서는 이 표본 오차에 계산하는 원래 공식들이 다 이미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식들을 적용하면 되겠고요. 거기서 이제 표본 오차 값을 계산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 가설 검증 전 단계에서 이제 검정 통계치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 검정 통계치는 다시 말하면 표본 통계량을 표본 오차를 써서 표준화한 그러한 것을 이 표본 통계량이라고 그러고요. 그거의 값을 표본 통계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표준화 공식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단계를 거쳐서 이제 가설 검증을 하게 되면은요. 이제 이 최종적으로 추리 통계의 마지막 단계, 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가설 검증 같은 경우에는 먼저는 연구자가 연구 가설을 세우죠. 그러면 그 연구 가설을 세우면 그 연구 가설을 대립 가설, 다시 말하면 수식화된 대립 가설로 바꿔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양측 검증 절차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에서 사용하는 예 같은 경우에는 연구 가설이 두 변수 x와 y 사이에 상관관계가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하는 연구 가설을 한번 가정해 보고 x와 y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하는 연구 가설은 어디까지나 이거 모집단에서 그럴 것이다 하는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모집단에서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대립 가설로 전환을 하면 여기에서 loss of xy, x와 y 사이의 모집단에서의 상관계수는 유의한 관계가 있다는 얘기는 상관계수가 0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표시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딸린 귀무가설은 대립가설의 여집합을 귀무가설로 설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귀무가설은 당연히 모집단 상관계수는 0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정을 했다고 전제하고 한번 양측 검증의 절차를 생각해 보십시다. 양측 검증은 첫째, 이 모든 가설 검증이 다 마찬가지죠. 첫째, 귀무가설이 옳다고 가정해보자.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모집단의 상관계수가 0이라고 하자. 이렇게 이제 0이 옳다고 하자. 이렇게 가정하고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가정하고 나면 두 번째는 앞단에서 우리가 이미 확인했듯이 표본 통계량 이 경우에는 모집단의 상관계수에 대한 상응하는 표본 통계량이니까 표본 상관계수 R sub xy가 되겠죠. 이거의 표본 분포 모양을 확인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미 통계학자들이 이미 다 확인해 놓은 바에 따르면 이것 역시 표본 규모가 30 이상이 되면 정규 분포를 그린다. 이렇게 확인이 이미 된 겁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를 그리는 걸 확인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뭘 해야 될 거냐 했을 때는 표본 통계량의 표본 분포가 정규 분포이기 때문에 표본 오차를 계산해야죠. 네. 그러면 표본 오차 스탠더드 에러에서 SE로 표시를 합니다. 표본 오차 그래서 표본 상관계수의 표본 오차 공식이 있거든요. 이거는 루트 안에 n-2분의 1 모집단 상관계수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모집단 상관계수의 제곱인데 모집단 상관계수는 우리가 그 값을 알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집단 상관계수를 대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표본에서 얻은 상관계수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 계산할 때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 표본 상관계수로 그걸 대체해서 계산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할 거는요. 표본 통계량을 표준화해야겠죠. 그거 표준화하면 검정 통계량이 된다고 그랬는데요. SE 값을 우리가 이제 계산했기 때문에 이거를 검증을 T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T 값 계산하는 거는 이제 표준화 공식에 적용하면 표본에서 얻은 상관계수 마이너스 표본 상관계수의 표본 분포의 중앙에는 이론적으로 항상 그거의 기대값이 모집단의 상관계수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모집단 상관계수 빼주고요. 그리고 이제 표본 분포의 스탠더드 에러, 표본 오차로 나눠주죠. 이게 이제 표준화 공식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모집단 상관계수는 제일 첫 번째 그 귀무가설이 옳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0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표본 상관계수 값은 알고요. SE 값도 알기 때문에 T 값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T 값을 계산하고 나면 판정을 위한 기준 확률인 유의 수준 알파 값을 정한다고 그랬죠. 보통은 이제 알파가 0.05 수준에 보통 결정이 되는데요. 이 알파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설 검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게 될 경우에 내가 그 대립가설을 채택해서 대립가설이 옳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 나의 옳다는 그 주장 자체가 틀릴 수 있는 확률 그게 이제 여기에 알파에 해당한다. 다시 말하면 그게 제1종 오류라고 그랬어요. 내가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이 옳다고 하는 그 결론, 주장, 그 추론 자체가 틀릴 수 있는 확률 그걸 내가 일종 오류를 허용하는 그 상한 선이랄까요? 그걸 유의 확률 알파로 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알파가 정해지고 나면 T 분포상에서
위에서 계산한 t 값이 기각 영역 경계값을 벗어나는지 여부를 체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각 영역 경계값이라고 하는 것은 양측 검증의 경우에는 유의 수준 알파를 2로 나눠서 t 분포의 양쪽 기퉁이 2분의 알파가 되게 하는 경계값. 그게 바로 왼쪽의 경계값은 마이너스 t 2분의 알파 degrees of freedom이 되겠고요. 오른쪽 경계값은 t 2분의 알파에 해당하는 t값 degrees of freedom n-2가 될 텐데 결국은 내 t값이 검증 통계치 t값이 바로 이 양쪽의 경계값을 넘어서느냐 하는 걸 기준해서 우리가 이제 귀무가설을 기각할지 여부를 본다고 그랬습니다. 참고로 표본 상관계수의 경우에는 자유도가 n-2다 하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결국은 t값이 기각 영역 경계값을 벗어나면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는데요. 대안적인 판정법이 있다고 그랬죠. 그거는 유의 확률 P값, P값을 계산하고 대부분의 이제 통계 패키지가 이 P값을 계산해 줍니다. 이 P값이 알파보다 작거나 같으면 역시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단측 검정의 경우에는 많은 부분이 뭐 양측 검증하고 절차는 같은 비슷한 절차인데요. 몇 가지 점만 유의하시면 되겠죠. 첫째는 연구 가설이 두 변수 간의 이 경우에는 두 변수 간의 관계 방향을 비례 관계인지 반비례 관계인지 명확하게 했을 때에 단측 검증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연구 가설이 x와 y 사이의 관계는 정의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연구 가설이 되어 있다고 할 때 이 정의 상관관계, 다시 말하면 비례관계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 경우에 이 연구 가설을 대립가설로 전환을 하게 되면 결국은 모집단의 상관계수가 0보다 크다 하는 부등호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귀무가설은 그거의 여집합인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설정이 될 텐데요. 이걸 이제 가정하고 절차를 밟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양측 검증하고 차이점 중에 첫 번째 차이점. 먼저 귀무가설이 옳다고 가정하자 하는 양측 검증의 가정 대신에 여기에서는 귀무가설이 0도 있고 0보다 작은 무수히 많은 귀무가설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일일이 하나하나 다 설정할 수가 없어서 여기에서는 그 경계값인 등호로 되어 있는 0 이거를 귀무가설로 임시귀무가설로 잡고요. 이 임시귀무가설이 옳다고 가정하자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임시귀무가설 다시 말하면 모집단의 상관계수 값이 0이라고 하자 이렇게 이제 가정하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동일하죠. 모집단 표본 상관계수 모집단 모수에 상응하는 표본 상관계수의 표본 분포 모양이 무엇인지 확인하는데 이건 정규분포라는 거 이미 확인이 된 바죠. 그 다음에 SE를 계산해야겠죠. SE 계산하는 공식 앞에서 한 것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시귀무가설이 옳다는 그 가정하에서 검정통계치 t값을 계산을 하겠죠. 그러면 역시 이 표준화 공식을 써서 임시귀무가설이 옳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이제 계산이 t값 계산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판정을 위한 기준 확률인 유의 수준 알파 값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정하시게 되고 보통 관행적으로 0.05를 많이 쓰고 혹은 0.01 학문 연구할 때는 0.001까지도 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양측 검증과 차이가 또 하나 나오죠. T 분포상에서 이 기각 영역 경계값을 정할 때에 양측 검증은 T 분포의 이 알파를 2분의 1로 해서 양쪽으로 나눴지요. 2분의 알파가 되는 양쪽 귀퉁이 꼬리 부분 그거에 대개하는 경계값 이걸 기각 영역 경계값으로 설정했는데 지금 단측 검증 이 경우에는 우측 검증의 경우에는 이 오른쪽 알파 2분의 알파로 나누지 않고요. 알파를 오른쪽에 설정해서 그 오른쪽의 꼬리 부분이 알파가 되게 하는 경계값 그게 t 알파 degrees of freedom인 n-2에 해당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양측 검증의 경우에는 기가경역 경계값을 설정할 때에 양쪽 꼬리 부분 알파를 2분의 1로 곱해서 양쪽 꼬리 부분에 2분의 알파가 되게 하는 경계값을 잡지만 이 단측 검증의 경우에는 한쪽만 잡게 되는 겁니다. 우측 검증의 경우에는 오른쪽, 그 다음에 좌측 검증의 경우에는 왼쪽을 잡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t값이 이 기가경역 경계값을 벗어나면 임시기무가설을 기각하는데 이미 우리가 가설 검증의 원리에서 배웠듯이 임시기무가설이 기각되면 남은 기무가설 파트 있죠. 다시 말하면 모집단의 상관계수가 0보다 작을 것이다 하는 이 부분도 자동 기각이 된다 하는 것은 이미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대안적 판정법은 역시 P값, 유의확률이 알파보다 작거나 같으면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간단하게 추리통계에서 사용되는 주요 개념을 리뷰해 봤습니다. 그리고 추리통계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가설검증의 절차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리뷰를 했고요. 다음 주제는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는 데 유용한 상관관계 분석과 해기 분석에 대해서 좀 더 학습을 한 다음에 지금까지 학습한 추리통계를 모집단 상관계수와 해기계수의 추적 및 유의성 검증에 적용해 볼 예정입니다. 이 시간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